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3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말고도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의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 어닝 쇼크라는 또 키워드가 그러니까요. 나왔네요. 이 호텔신라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7%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LG 생활건강도 어닝 쇼크를 발표했잖아요. 리오프닝주가 정말 살아나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실적 시즌 어떻게 보셨는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사이에서 조금 옥석이 구분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한 2주 전이었나요? 롯데 관광개발 말씀드릴 때 이제 단체 관광객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꾸준하게 매진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었고, 근데 그런 관광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숙박비도 당연하지만 어떤 카지노 사업, 그 다음에 어떤 뭐 화장품, 이런 면세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을 때 정말 실적 어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뉴스를 찾아봤을 때 이런 뉴스를 봤어요. 판매 객수는 정말 예년 수준을 크게 회복을 했지만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카드 대금 이런 것들은 예년에 약 74%, 75% 정도밖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어제 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정말 기계적으로 정비례해서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상한 실적치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할 때는 어떤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투자 전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아쉽습니다. 어떤 컨센서스 나왔으면 컨센서스를 항상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떤 실적이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뭐 결과론적이다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항상 이런 실적에 대한 실적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롯데 관광개발이랑 LG 생활건강은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벗어나지 않았는데 호텔신라는 엄청나게 벗어난 거죠. 지금 예측치 컨센서스가 68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80억인가 90억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틀렸죠.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어떤 대규모 여행객을 허용을 해줬는데 그 여행객에 대한 수요나 어떤 그 입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호텔신라를 이제 LG생활건강의 호텔신라를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저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고평가 영역이 있지만 그 종목들은 어떤 리오프닝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대장급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종목 상담 드릴 때 어떤 지지 구간을 이탈할 위기라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미 이탈하고 박스가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걱정하기보다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꼭 우리 주상전화 연락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로 무언가 하기보다는 어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빠져나간 다음에 이게 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평가 유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철저하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매크로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ECB에서 지금 10번째 만에 금리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많지만 하나 중에 독일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을 거다 이런 말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네.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에 ECB의 금리 동결과 그다음 인하 전망이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긍정으로 예.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22 총재 즉 크리스틴 리가르드는 예전에 굉장히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 세웠던 IMF 총재였어요. 그분이 지금 22 총재로 온 거거든요. 그 성향이란 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였다는 것은 굉장히 끝까지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었어요. 그런 분이 22 총재로 왔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어찌됐든 금리 인하 쪽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탁탁 잡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의 어떤 금리 동결의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독일의 경기 침체인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자동차 판매량, 즉 독일 주 산업의 자동차 산업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독일 내에서조차도 1위부터 7위까지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의 차량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위기 의식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은 여러분들이 이게 유럽 연합이 형성되고 나서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부부도요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제가 지루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작은 불씨가 다툼이 돼요. 그래서 진짜 브렉시트 즉 영국이 먼저 엑시트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 돈을 벌어서 유럽 연합에 어떤 지원을 해주던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영국이 빠져나갔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남아 있는데 독일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도 조금 나태한 국가들 있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자, 요 국가들은 지중해 국가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눈 뜨고 일어나면 먹을 게 있고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복지부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 정말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유럽연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도 지금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유럽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던 크리스틴 리가르도 총재가 유럽연합 총재로 와서 유럽 센트럴뱅크의 총재로 와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하다가 동결로 갔다는 것은 그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금리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쪽으로도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뭐 우리 증시에 악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강한 국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럽에는 또 ECB가 있고 네.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금리 동결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조그만 변동성에도 뭔가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상존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뭔가 변동성이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근데 뭐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뭐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도 문제고 나빠도 문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GDP도 굉장히 잘 나왔고 게다가 이제 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쉽게 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 금리 인상 1회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이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 5%대 구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재정 적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5%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크게 리스크를 떠안고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채권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일본 중앙은행과 관련해서 또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간의 엔저를 끝내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긴축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상태인데 이게 또 국채와 관련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좀 안전자산에 축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은 이 미국 국채를 팔고 또 일본으로도 자금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발행을 해서 공급도 많은 상태인데 또다시 일본으로 다시 투자처가 옮겨진다면은 그 국채가 더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더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올리는 것 역시도 마냥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이 또 계속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또 채권 시장으로 좀 쏠릴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상존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BOJ의 이 긴축 시그널이 나올지 여부도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도 이번 주 내내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 메타 실적 시즌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빅테크주들이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고금리의 영향인지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고금리 영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빅테크 올라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갈 수 있는 시점이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제 여지껏 이제 발표된 실적들을 보시면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한번 일단 딱 점검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들은 다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을 이제 짚으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내지는 다른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7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우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을 더욱이 만드니 우리나라도 오늘 반도체 시장이 반등 시도를 꾀하려고 해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인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쪽으로 오히려 더 가깝게 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그래서 이쪽도 체크해봤어요.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안 나왔다고 시장을 빼지 않았습니까? 인텔을 확인해 보니까 컨센서스는 하회에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39억 달러였는데 하회에 나온 수준이었고 컨센서스조차도 2분기 실적이 40억 달러 나왔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도 이미 낮춰져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 겁니다.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같은 친구들이 실적이 안 좋다, 클라우드가 얘는 안 좋고 얘는 나쁘네,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같이 밀렸단 말이에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 하면서 밀렸다는 건데 사실 반도체 업고는 상당히 많은 힌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서 가장 찾아올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AMD 그리고 애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네. 뭐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을 선행적으로 지켜보셔도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PC 수요 내지는 휴대폰 대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퍼 재고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 이제 업황이 밝게 바뀌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소매 그리고 4분기에 있는 소매 판매 관련된 이벤트까지 이미 줄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짚으시는 부분이 애플 내지는 엔비디아를 아마 짚으실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월 말일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애플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애플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저조하다. 화웨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밀렸다. 라는 이야기를 견주면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셀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애플이고 사실 애플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각 분기별 전망치를 원래 기업들마다 내놓습니다.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후로부터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내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제 미스가 나거나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힌트를 이미 한 개 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죠. LG 화면 한번 보실 텐데 LG 디스플레이가 실질적으로 뭐 21년도부터 이제 연속 분기적으로 이제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폭을 축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축소를 꾀한 이유는 애플에다가 펜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수요가 정상화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화웨이에 대해서 점유율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해도 충성 고객은 변함이 없는 곳이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애플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느냐 뭐 나쁘게 나오냐에 대해서 굳이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애플이 컨콜에서 향후 분기에 대한 이제 방향성 내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쪽에 이제 컨콜 쪽에서 오히려 집중을 조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조 PMI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조 PMI 지수가 지금 마지막 이제 나온 수치가 49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에 근접한 수치인데 제조 PMI 지수와 반도체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50이 넘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확장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AI라든지 아니면 컨센에 이제 약 살짝 아쉽다 이런 부분을 막 중간 조정을 만드는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이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빠지는 거 했어야죠. 전혀 의미 없고 현재 하락 구간에서 좀 내려오는 일부 차익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PMI 지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 그리고 긴축 구간 이후 50 이상으로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회복 기간 이후에는 확장기입니다. 빅테크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많았지만 그래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말씀드려봤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말도 네. 있잖아요. 제조 PMI도 지금 경기 확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